제 핸드폰에 있는 제 핸드폰으로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한 번만 변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실장님 죄송합니다. 이 실장님 죄송합니다. 이 실장님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어디서 돈을 빌려주는지 아예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게 비대면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법 추심도 예전에는 대면을 하고 폭력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힘들게 했다면 지금 SNS로 지금 불법 추심은 SNS로 완전 사회적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금전적 피해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불법 대부업. 이벤트 업체에서 일하는 임종호 씨는 작년 말 수입이 줄고 생활비가 떨어지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뭐 통신료 이런 거를 좀 내야 하기 때문에 좀 집에 손 벌리기도 그랬고 해서. 부족했던 금액이 얼마인가요? 부족했던 금액은 얼마 안 돼서 한 30, 40 정도? 최소로 해봐야 한 25. 임 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대부업체에서 20만 원을 빌렸습니다. 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 추심이 시작됐고 업체의 협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은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엄마를 절 건드려요. 성비하 발언 이제 하죠. 그다음에 저도 죽이겠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뿌려줄까. 차용증 들고 있는 사진. 그렇게 협박을 하죠. 미성년자 성폭행범 몰고 가는 거죠. 임 씨가 성범죄를 저질러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불법 사채를 썼다고 SNS에 올려 임 씨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임 씨에게 다른 업체를 소개해 추가 대출을 받아 빚을 갚게도 했습니다. 얘네 내가 못 갚을 거 아니까 다른 데 빨랑 빌려라. 아니면 내가 내 아내 실장 소개시켜줄게. 총 빌린 금액이 얼마인데요? 총 23군데에서 600, 700 됩니다. 늘어나는 빚과 불법 추심으로 힘들어하던 임 씨는 변호사를 고용, 업체와 합의를 했고 더 큰 피해를 막아보고자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이게 이번에 바꾸신 거예요? 네. 9월 4일 날 바꾸셨네요? 법원에서 8월 달에 결정은 됐는데 20만 원으로 시작한 빚은 890만 원을 갚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좀 도움을 받아서 종결까지 다 했는데 한 3군데 업체가 실랑이가 있어서 거기도 좀 그래도 마무리를 했는데 9월 초 한 중순쯤에 저한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세 곳의 불법 대부업체가 이자와 연체료를 달라며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시 시작된 불법 추심. 임 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너희 조상 곁으로 가게 해줄까? 오늘 너희 조상이랑 같이 차례 지낼래? 아니면 뭐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은 차례를 오늘 지내게 해줄까? 죽음으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제 방 베란다에 창문 다 열고 2시간 동안 서 있을 거 아니야. 계속. 밖을 보면서요? 네. 떨어질까 하고 창틀에 걸 담다가 내려오고 걸 담다 내려오고 반복하다가 옷걸이에 넥타이가 보이더라고요. 쓰러진 임 씨를 부모님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 큰 사고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진동 오는 것도 무섭고 요즘도 밤에도 그런 보이스톡이든 SNS 전화로 오니까 새벽 뭐 3시간 했든 4시간 계속 전화 오니까 무섭죠. 지난 1월 경기 북부경찰청은 4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대부업자 6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집요했냐면 어느 정도 상환 능력이 좀 돼 보인다. 꾸준히 잘 채무를 상환한다 싶은 친구들은 일정 기간 거의 상환이 마무리될 무렵에 다시 권유를 합니다. 대출을 실행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친구한테 대출을 반복적으로 해주면서 채무 상환 능력이 고갈될 때까지 흔한 말로 뽑아먹는다고 하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불법 추심업자들끼리 채무자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따로 공유해 더 많은 업체를 이용하게 만들고 결국 더 많은 돈을 뜯어냈습니다. 원금의 200배까지 이자를 받아낸 일당들. 불법 대부업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통해 대부분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고 검거된다 해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불법 대부업으로 검거된 109건 중 실형을 받은 것은 18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업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월급 대부분의 저희 나라는 금융 쪽 관련되거나 아니면 돈 쪽 관련된 거에서 몇 억 아니면 몇 이제 조 이상 되지 않는 승의가 우리말로 하면 경제사범이죠. 경제사범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벌금형으로 다 끝이 나더라고요. 계속 근데 누적적으로 계속 이제 되면 가중처벌이 되어도 그 심한 게 집행유예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신형을 들어간 사람은 저도 한 번도 제 주변 그때 당시 일할 때 들은 적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르노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돈이 없다 해서 해더라도 계속 쪼으면 뭐 단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받아내니까.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SNS에 신상을 공개해 채무자를 압박한 불법 사금융업자와 그 일당들. 올해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이율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천 무효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채권을 추심하는 불법 사금융 앞에서는 이 법도 소용없어 보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15,000여 건. 5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에 불법 추심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들은 왜 이 돈을 빌려야만 했을까? 어쩔 수 없이 택한 빚의 굴레, 그 시작을 쫓아가 봤습니다. 대구에서 카센터를 운영 중인 최영태 씨. 18년 차 정비공으로 휴일도 없이 일하지만 카센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진짜 21만 9,824원이네요. 네. 이것도 이제 전기세 또 내고 나면 또 없는 상태입니다. 전기세가 27일이면 또 끊기거든요. 또 한 달치를 또 내야 되니까. 몇십만 원 남지 않은 통장 잔고와 연체된 공과금. 2009년 최 씨는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로 들어간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4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최 씨는 신용회복을 통해 4년째 이 빚을 갚는 중입니다. 맨 처음에는 요런 부지였죠. 네, 요런 부지였죠. 이후 가족들의 도움으로 2019년에 새로운 카센터를 열게 된 최 씨. 개업 직후 매출이 높아 빚을 갚을 수 있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매출 찍다가 갑자기 1,500만 원, 2천만 원 매출이 나온 거예요. 이래하면은 이제 운행이 되겠다. 이때까지 실패한 거에 빚이 밝혀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1,000만 원이 넘던 매출은 코로나 이후 월 3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최 씨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지원 대출을 신청하러 갔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니까 재난상이니까 주겠지. 그동안 신용 등급도 올랐을 건데 했는데 신용 회복 중이라고 안 된대요. 한 30초? 컴퓨터 누르고 그냥 또 포스트잇에 왜 안 되는 이유를 적어서 그냥 보내더라고요. 신용 회복 중이어서 안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결국 코로나 지원 대출 대신 서민 금융 지원 상품인 미소 대출을 통해 1,000만 원을 빌린 최 씨. 가게 운영을 걱정하던 오 씨 아주머니도 미소금융을 이용하였습니다. 덕분에 위기는 넘겼지만 그 이후로 은행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은행에 핑계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음 뭐 대출이나 뭐 다른 상품이 지원금이 나왔을 때 그런 게 이유가 달리더라고요. 대부업에서 받았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최 씨에게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신용대출이나 대출 가능한 거 있는지. 뭐 직장 다니시고 아니 사업자예요. 아 사업자세요? 담보 이런 건 없으시고요? 네. 근데 일단 신용대출 하면 지금 저희 농협은행 단위농협 말고요. 농협은행 거래가 아예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거래가 좀 있어야지 사실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저희는 그 대출 안도가 사실 1년치가 지금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대출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주거래은행은 전부 1금융권인데 좀 제 신용으로는 아예 가볼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금융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거래를 또 다시 터야 되는. 근데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간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러면 뭐 안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카센터 공사를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하고 싶지만 더 이상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갈 때마다 말도 다르잖아요. 미소금융 때문에 안 된다. 신용회복 중에 때문에 안 된다. 그다음에 보증재단에 쓴 돈이 있어서 안 된다. 내가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였으면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용회복에서 안 된다는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정부 지원금 사업자를 먼저 내서 그런다. 이것도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부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 바늘구멍이에요. 10개 중에 한 개만 안 맞으면 안 된다고요. 담보나 보증 없이는 쉽지 않은 은행 대출. 실제로 시중 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0개 은행의 총 대출 가운데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7%로 10년 전에 비해 12% 가까이 줄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도 전체 대출은 늘었지만 가계 대출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금융 배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금융 배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고 이용을 하더라도 비용을 아주 높게 지불해야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을 이제 얘기하는데 IMF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한 다음에 이 외국계가 장악한 은행들이 이른바 선진 금융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영업 행태를 바꾸게 됩니다. 개인 대출 가운데서는 부유층 대상으로 담보대출에 주력하는 이제 그런 영업 전략을 짜게 되고 대신 이제 개인들의 신용을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신용이 낮은 계층은 이렇게 아예 은행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영업 전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